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전 오후 5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퇴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밖에 이제 늘어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줄지, 그다음에 별도 메시지를 낼지, 이런 게 지금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별도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퇴거해서 사저로 옮길 때 역시 네네.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직접 메시지는 안 냈고요. 당시 네네. 그 민경욱 전 대변인이 이제 대신 전하는 간략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역시 이 탄핵에 승복하지 않는 것 아니냐, 지지층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래서 네.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만약에 낸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나올 텐데 아마 비슷한 메시지를 낼 건데 네. 역시 이제 사저로 가는 마당에 국민들께 진정한 사죄의 입장 정도 내주시면 좋을 텐데 뭐 지금까지 보이시는 입장을 볼 때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 안에도 그 모니터가 2개 달려 있어가지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차량들이 좀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래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이전 선발부대가 먼저 나온 건지, 저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처음 보니까 일련의 그 차량 행렬이 있고요. 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모습 보면, 지금 화면상으로 나오는 것만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통해서 관저 밖으로 예. 나왔고 지금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 지금 같은데요? 막 통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열리고. 아까 사람들이 나온 거는 이게 얼굴을 잠깐 봤으면 그 배웅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저기 저 차량 오늘 같은데. 예. 사실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지지자들에게 뭐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지금 근데 보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걸어 나오고 계시니까. 관저 그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지지자들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꼭 TV 방송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그 우리가 뭐 어떻게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 정광재 대변인 지금의 모습을 봐서는 메시지를 내려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인사를 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저는 여기 직전 방송에서 메시지를 따로 낼 것 같냐라고 앵커께서 물어봐서 저는 아마 오늘 집회 신청하고 네. 모여있는 지지자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뭐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게 근데 지금 정치 상황과 관련한 적극적인 자기의 의견 개진이나 네.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치러지는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네.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국민의힘에 않다. 과연 득이 되느냐,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바람직하지 거죠.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오늘 배웅 나온 청년들 중심으로 뭐 포옹도 하고 예, 지금 포옹을 이야기를 하네요. 나누고 네. 계시네요. 호응을 하고 청년들, 뭐 대학생으로 보이기도 하는 젊은 층들이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약간 구호를 외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는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자, 좀 우리가 저기 하려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악수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일단은 그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또 딴 데로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보안이나 경호와 관련한 문제도 있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분이 기르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가 11마리예요. 11마리. 예, 예. 근데 아크로비스타에 아무리 넓은 평수의 공동주택에 산 게 11마리나 되는 반려견 반려묘를 같이 데리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관리하기도. 그리고 경호 문제를 뭐 앞에 사무실을 빌려서 경호동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다면 뭐
서울 시내는 아니더라도 조금 교외 쪽으로 규모가 있는 단독주택 정도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도 그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곳으로 사저를 옮기지 않을까? 또 플러스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은 아닌 곳으로 네. 그죠? 외곽이라도 이렇게 뭐 서울 시내로 들어오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파면됐기 때문에 이제 국가 예산을 써서 사저를 짓거나 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사비로 아마 이 사저를 마련해야 될 건데 네. 그렇다면 뭐 교외 정도의 서울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런 후보지들을 물색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사람들하고 이제 꽤 많은 사람들하고 악수를 나누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를 타기 직전이 아닌가 싶은데 저런 거를 보면 무슨 메시지를 지금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내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저런 모습 보고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 일단 보니까요. 저게 이제 뭐 지지자들이 와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약간 기획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젊은 층들이 아까 대학생 그 앞쪽에 전면에 쭉 있고. 예, 점퍼를 입은 네. 대학생들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경찰의 차단선을 넘어서 따로 앞에 도열해 있었어요. 이제 그 학생들하고 만나고 포옹하고 또 건너가서 만난 그 부분에 또 저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던데 네. 며칠 전에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인가요? 네네. 나는 뭐 감옥 가도 상관없지만 나라가 걱정이고 청년들이 걱정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관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사저로 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싶어 했고 약간 네. 그런 준비된 이벤트 같이 비춰졌고요. 네네. 글쎄요, 뭐 이제 뭐 지금 한 측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퇴거가 늦어진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 이 관저를 찾아가서 네. 대선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받거나 또 관련돼서 내용들이 언론에 브리핑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들도 다 정치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어서 네. 파면된 대통령이 저런 방식으로 일종의 관저 정치 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일종의 관여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그리고 과연 국민의힘에게 그 특정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유불리를 따져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을 텐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만약에 본선에 한 명이 뽑혀 나왔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대통령이 이 경선과 이 대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모종의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거는 그것과 무관하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은 현실 정치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는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다시 탑승해서 사저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쪽으로 이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 진보 진영 일각에서 좀 뭐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관저에 머무른 시간 동안 얼마의 세금이 들어갔는지 어떤 부분이 낭비됐는지 따져야 한다. 박관천 전 경정인가요? 이 부분은 파면 선고가 내려진 4일 11시 22분부터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 때에 그 주문을 읽는 시간을 확인해서 재판장이 그 고지하는 게 분명히 직무 복귀든 아니면 파면이든 그 시간부로의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4일 11시 22분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사저로 빨리 나와야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뭐 마음에 안 들고 파면된 대통령이고 그 위험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하지만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뭐 준비 안 했다고 하니 기각될 걸 믿었다고 하니 뭐 사저로 가는 데까지 시간은 필요하겠지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요. 일주일 동안에 관저 정치라고 보일 만하게 그냥 이 정치인들이 무수히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는 어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류 요리사로 보이는 분들이 네. 상당히 다수가 관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환송 파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실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국가의 세금을 상당히 낭비하고 쓴 겁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그냥 국민들이 그래 며칠 준비는 필요하겠지라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넘어선 걸로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는 거고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도 뭐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면 파면 직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저로 이동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야겠죠. 국민 정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본인은 전혀 이렇게 인용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사와 관련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사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호나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다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두부 뭐 자르듯이 이때서부터의 비용은 사적 비용이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대회에게 물려야 한다라고 한 게 또 국민 정서상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중적입니다. 그러지 않았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파면된 대통령에게 또 뭐 그 비용까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묻는 것은 또 너무 매정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 메시지가 나왔는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로 쭉 가면서 지난 겨울에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 지켜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무슨 뜻인가요? 정제된 메시지입니다. 제가 생각에 뭐 적극적인 정치 메시지를 담지 않았고 뭐 헌재 메시지에 승복하지 않았다, 뭐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방점이 찍혀 예, 있다. 헌재 메시지에도 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요? 그분은 재임 중에 굉장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최선도 못했죠. 네. 예. 그러나 퇴임 후에는 세계 평화라든가 헤비타트 운동 벌이면서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가기도 했죠. 그러나 당장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 내란죄와 관련한 재판 또 뭐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법 리스크들이 또 남겨져 있어서 네.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다. 아주 험로가 예상됩니다. 네, 험로가 예상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약간 정치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걸로 읽힙니까? 전 뭐 후자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서두의 내용 또한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가겠다.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로 인사로 시작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과 뭔가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떠나지만 내가 이제 전 대통령을 쓴 쥐는 떠나지만 여전히 뭐 뭔가를 하겠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이 뭐겠습니까?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비상계엄 내란 이거에 대한 뭐 재판을 받는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지지자들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뭐 내란죄로 받아야 되는 재판이 있고 이후 뭐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기소 중지돼 있던 공직선거법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국민의힘의 발등의 불입니다. 이재명 대표 뭐 항소심 무죄 났지만 그거에 비교해 볼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한 것이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후적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저는 국민의힘의 현실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걸 고려하면 자숙하고 자중하고 국민들께 정말 진정 어린 사죄의 말씀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뭔가를 하겠다는 망상 속에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대선 출마 선언했던 이재명 전 대표 오늘 국회에서 비전 선포식 열고 선거 임하는 포부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출사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처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K 이니셔티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해 나가자 이런 분야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이 비전 발표식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튼 이재명 전 대표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갖고 있던 뭐 이념 성향이 강하다든가 그리고 또 강경한 이미지 그리고 뭐 이른바 개딸들 같은 강성 지지자들을 보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제 중도와 보수로 가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민주당은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의 기본에는 이런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왼쪽에는 더 이상 자기 표를 잠식할 후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2022년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6%대 득표율로 결국에는 대통령 낙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는데 이번엔 뭐 조국혁신당에서 유력 후보를 낼 것 같지도 않고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일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왼쪽에 있는 표는 모두 자기 표고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마 그 영상 메시지라든가 이번에 발표한 비전 메시지에 담겼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에서의 불신감 또 위기의식 이런 것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됐을 때는 지금의 형성돼 있는 여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님 오늘 그 비전 발표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슬로건이 네네. 있었죠.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요거하고 실제 비전 발표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뭐 K 이니셔티브로 네.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비전 또 그 뭐 앞서서는 위대한 대한민국 또 위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 경외감, 존경감 표현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들이 보면 네. 짧은 시간인데 잘 준비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실제 이 캠프 인선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친명, 뭐 비명, 비주류 관계없이 실제 이재명의 이 대선 비전을 가장 잘 실현하고 준비할 경선 캠프를 꾸렸다고 보여져요. 실용적인 캠프죠. 그 실용의 개파성을 좀 넓게 하려는 신경도 쓴 것 같다 그런 이거죠.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비전으로서 그 내용들은 의미가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또 경기도지사일 때 이 사실은 바뀐 게 아닙니다. 일관되게 지금 얘기해 오고 있는 내용이 이번에 대선 비전으로 발표된 거지. 그때 성남시정을 펼쳐감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로서도 그렇고 매우 실용적이고 유능한 행적을 보였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뭐 대장동 사건 등등 지난 대선 이후에 뭐 민주당 입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치 보복적 수사 이런 걸로 해서 다 가려져서 네. 사법 리스크의 이미지만 이제 저쪽에서 계속 주장해서 남겨놔서 그렇지 실제 행정가 이재명의 능력은 이미 검증된 바가 있고요.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돼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안정감 있게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K 이니셔티브 새시대 열자 이재명 전 대표 비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이렇게 헌정을 파기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습니까?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말한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 득표율은 6%대가 아니라 2.37%로 바로잡습니다. 하고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지금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그 여당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그 비상계엄 내란을 실적으로 계속 옹호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성동 대표 또 국민의힘이 이 내용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K민주주의는 뭐 그냥 이재명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 온 민주주의죠.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에서도 실제 국회로 달려가서 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그래서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만들었습니다. 뭐 2016년, 17년에는 촛불혁명이었고 이번에는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정치인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렇게 국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 그 K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된 정권의 여당이었던 그 대표께서 이렇게 평가하는지 저는 이게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뭐 조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뭐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오늘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너도 나도 이재명 전 대표 이제 저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면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게 이렇게 나서는 후보마다 저렇게 저격을 하냐. 물론 많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본인들 스스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데 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비중을 더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적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서 네. 국민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죠. 예.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사실 이런 파지티브한 전략보다 네거티브한 전략이 득표에서는 더 유효하다는 게 검증됐고 더군다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은 어떤 후보가 될지 지금 그 당이 몸담고 있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4명의 후보로 들어가고 또 결선 투표에 가서 2명 중에 1명이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러게 7살 아이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표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표적에 대고 열심히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면은 지금의 여론 구도와는 전 다를 것이라고 보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 또 요새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네. 개헌과 관련한 논쟁 이런 것들이 불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 어제 오늘 뭐 계속 경선 규칙 논의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비명계는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 방식으로 치러야 한다. 근데 당 선관위는 이제 박범계 의원 말을 들어봐도 당원 권리 강화 쪽 이쪽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박범계 위원장의 입장 확고해 보였는데 네. 당내 여러 논의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선 규칙은 지금 비명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깝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뭐 특정 후보의 유불리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 바뀐 어떤 당원들의 높아진 권리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워낙 양 진영이 비상계엄 상황 탄핵 국면에서도 워낙 치열하게 이 각 그 집결에서 대립되다 보니까 네. 경선의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역선택의 위험성도 매우 커진 경선이 이건 또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제한적으로 국민 50, 당원 50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는 게 뭐 많은 분들의 판단이었고 그렇게 이 그 특별당규를 논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뭐 오늘 결론은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진정한 어떤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경선 결과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그냥 논의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특정 후보의 유불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룰을 어떻게 하든지 그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자는 좀 차라리 그럴 거면은 조금 더 이거를 분위기를 붐업하기 위해서 도전자라고 불리는 한 두세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좀 해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게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만도 한데 예. 이재명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말년병장에는 뭐 떨어지는 낙엽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되거나 또는 남은 여생을 상당히 사법 리스크에 오래 갇혀서 어쩌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가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라도 하나하나 다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방식을 쓰더라도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 후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역선택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적어도 본인에게 위험한 길은 가지 않겠다. 이게 아주 명확한 것 같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쩌면은 본인으로서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선료를 관철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네네. 갖고 있는 당내 역학 구조를 보면. 아니 그거는 네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그거는 오늘 비전 발표 때 이재명 대표도 뭐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룰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경선 룰을 관철시키기에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소식입니다. 한남동에서 서초 동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로 3일대로 남산 방향 볼보빌딩 앞 전차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었습니다. 지금은 하위 3개 차로만 집회 인원들로 막혀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한남동 로터리 일대 서 있다시피 한 정체에 이어지고요. 반대 한남대교 방향도 조금 전까지 같은 지점 전차로가 전면 통제됐었기 때문에 우회 차량들이 몰리면서 한강 이남 쪽 이동하시 동호대교와 반포대교 모두 답답합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와 강변북로 구리 쪽 한강대교를 지난 3차로에선 각각 사고 처리 중이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에서 팔탄, 비봉과 금천 일대로 모두 30여 킬로미터 구간 꽉 막혀 있고요. 반대 목포 쪽 광명역 1, 2차로의 사고 여파 금천부터도 크게 받고 서평택 분기점 일대로도 갓길에서 정리 중인 화물차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인데다 기온이 오르면서 봄나들이 차량까지 많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출사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 세력의 대한민국을 혼납할 것인가입니다. 제2의 6.25 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왔던 저 나경원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자, 건국전쟁이다, 체제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요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그 대선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 지었거든요. 놀랍네요. 나경원 의원이. 언제 뭐 지금까지 이 탄핵 국면에서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은 봤지만 출사표를 던지면서 체제전쟁, 제2의 6.25 전쟁, 거대한 악과 싸우겠다. 지금 국민 다수의 현실 인식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명확하게 이 메시지의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있는 일부의 뭐 국민들이겠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 출사표는 대선을 이기기 위한 출사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대선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보수의 이 극렬 지지층들, 이것을 끌어안고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행보처럼 보여지죠. 아니면 만약에 정말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그리고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겨루어서 의미 있는 승부를 하려고 했다면 가운데 쪽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더 오른쪽으로 간 메시지잖아요. 체제전쟁의 시대라고 지금 받아들일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건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출사표를 던진 것의 의도는 뭐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뭐 이후의 행보를 위한 포석같이 보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최근 한남동 관저 차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대선 출마 권유한 걸로 전해졌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게 해서 네. 윤심이 출마 배경이냐 뭐 이런 기사들을 이제 언론들이 많이 썼는데, 예. 정작 나 의원은 윤 대통령 말씀으로 결심한 건 아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끌어들이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자,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는 또 거기에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스탠스 같아요?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이 알려진 거는 당연히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됐을 거고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뭐 말씀을 하셨다. 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본인만 알겠지만 그게 영향을 안 미쳤을 수는 없겠죠. 그 객관적인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네. 영향은 최소한 미쳤을 거다. 그러면은 그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출마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는 대단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 빅4라는 4명의 그 주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네. 나경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줄이잖아요. 그 4명에 그럼 나경원 의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5명이 되는데 1명은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떨어지게 될 것인가? 뭐 나경원 의원이 아니면 그 4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표심을 땅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른바 윤심으로 업고 뛰는 사람들이 이제 한 3명 정도 유력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의원까지. 그러면 이 세 분 간의 윤심 경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주 그 중요한 흥행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은 사실 많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 지금의 정치 환경을 얘기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을 얘기하지 않고는 정치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그 4명이 다이나믹합니다. 상당히 치열해요. 치열하고요. 아니 나와 있는 분들 이렇게 몇 면을 보면 4명이 드는 게 그 쉬운 것 같지가 않던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보수 후보들이 비슷한 수준의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이 누가 될지 또 경선 룰이 민심 100%로 바뀌었잖아요. 역선택 조항이 있는 거지만 그런 변수들이 막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당에 있는 저도 누가 4명이 될지 모르겠고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뭐 정치 한 30년 뭐 투표 30년 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당에는 이번엔 누가 후보가 되고 이번 대선에는 누가 될 것이다. 이른바 대세론 같은 게 있었어서 네. 다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오리무중 속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경선과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어저께 이제 출마 선언했지만 또 사실은 1차 관문이 경선이에요. 사실은 그 4명 안에 드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보이는데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4명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되게 어렵죠. 예, 진짜 모르겠는데 왜냐?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도 지금 뭐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예.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게 뭐냐면 어떤 이 방향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네. 지지층들이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막 관심 있는 어떤 경쟁 구도가 된 건 맞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잔치처럼 막 이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어서 이게 뭐 크게 국민적 흥행까지 기대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 정광희 대변인 예. 요 부분 시간 관계상 요 부분 그 이제 경선룰 3단계 경선룰 확정했잖아요. 처음엔 말씀하시는 국민 여론 100% 반영해서 4명, 그다음에 2명, 그다음 최종적으로 5월 3일 날 선출. 예.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 국민 여론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갖고 유승민 의원은 아주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국민 사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근데 됩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의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냐라고 일반 네. 국민에게 물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으로만 좁혀놓고 보면 하위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선택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완전히 다 풀어야 된다. 네. 그런데 또 당에서는 이 역선택 조항이 없을 경우에 네. 정말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역선택을 할 수 있어서 경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역선택 조항이 필수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선택 조항이 이거잖아요. 처음에 물어보고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무당층, 민주당. 민주당이면 다음 그 여론조사로 들어가지가 못하거든요. 네.
이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조항 때문에 자신이 4강 안에 들 수 없어서 네. 경선에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예. 지지자들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 조기현 없어요. 부위원장님. 역선택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네, 하지도 않아요. 그것까지 고민할 일도 아닌 것 아니, 같은데. 너무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경선 룰을 지금 이 국민의힘이 고민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없다. 네.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이쪽에 그렇게 관심 없다는 말씀해 주셨고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건의하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차출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당 국힘의 주류가 내란대행 한덕수 후보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승리보다 당권 장악을 노리는 당권파의 유혹에 취한 한덕수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 월권의 헌재 쿠데타에 이어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우후죽순 내란 승계 후보군에 노욕의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힘당이 딱합니다. 자, 이거 얘기 들어보면 발언의 수위가 그 워딩 단어의 선택이 되게 세요. 노욕, 출마 장사 뭐 이런 것들 쭉 이제 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뭐 후보로 부상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입니까? 아니면은 그동안 최근에 그 한 대행이 보인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경고입니까? 뭡니까? 두 가지 다죠. 다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은 사실은 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행보, 그리고 최근에 2명의 재판관에 대한 지명 등등 사실 뭐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의 바탕에서 대선까지 나가보려고 한다? 이 자체가 뭐 용납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단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이 가장 중요한 트럼프와의 통화, 이 내용을 사실 그 총리실 측에서 여론에 이렇게 흘리면서 여론 떠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거기에서 굉장히 중대한 내용들, 뭐 28분 통화였으니까 사실상 어떤 결론을 내는 협의는 아니었지만 뭐 관세, 방위비 분담, 뭐 알래스카 가스관, 또 LNG 수입, 이게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마구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놓고 트럼프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뷰티풀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대화에서 그 대화 좋은 대화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대화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 지금 뽑아낸 거는 뭐냐면 대선 관련된 언급을 그거를 이 소재로 삼아서 지금 대선 행보를 해볼까 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고 과거에 그 위헌적 행위를 계속해왔던 한덕수 권한 대행이 뭐 대선 후보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민주당으로서는 그 받아들일 수도 없고 허용돼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냥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뭐 이거에 따라서 대선 구도가 바뀌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는 않는데, 이런 게 허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자, 정광훈 대변인, 예. 이런 것이 허용되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뭐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보시기에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처음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설 또는 추대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는 당내에 이런 여론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조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예. 이게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4월 15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납니다. 그럼 이번 주말 빼고 월요일 화요일에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버리고 우리 당 경선에 출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있던 불도 꺼질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지 이 경선에 뛰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갖고 저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당 경선에 바로 뛰어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5월 4일부터 이 공직자 30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월 3일까지 그만두면은 무소속으로는 얼마든지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더 유력한 시나리오는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뭐 지지자들의 기반을 바탕으로 나와갖고 네. 결국 단일화를 하는 방향으로 그건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름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 처음 나왔습니다. 뭐 출마 선언 이런 건 안 했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5명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 권한대행 지지도 2%,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같은 2%였습니다. 자,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37%,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 이제 이재명, 김문수 차이는 많이 났는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다른 후보들보다는 나름 또 많이 나왔거든요. 요 여론조사 결과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탄핵 선고 직전이 최고치였다고 보고요. 아마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상승 요인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여론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한덕수 총리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는데 이게 갤럽 여론조사는 주관식으로 쓰게 돼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시점이 막 대선 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생긴 시점 이후여서 정확히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2%가 뭐 어느 정도 향후 파괴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크게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면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 내와 좀 다른 플러스 네. 알파 효과가 있다면 모를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 2%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후에 후보 단일화, 무소속 출마 후보 단일화 이 정도까지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뚜렷한 상승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결심할 만큼의 어떤 여론적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중요하게는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덕수 총리 측은 보겠죠. 뭐. 네. 자, 정광주 대변인 예.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요 여론조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2%가 네.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사람이 파란을 일으키려면 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에 정몽준, 문국현 2007년이죠. 네. 그리고 안철수 2012년에 있었을 때는 이분들이 대략 뭐 한 10%대 이상의 두 자리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을 때 그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서 상대 정당, 거대 정당에서도 저 표를 꼭 가져와야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뭐 사실 이게 추대설이나 출마설이 나온 게 네. 불과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 추이를 봐야 우리 당에서도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아니면 연대나 아니면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당 경선에 뛰어드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네, 보인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